한눈만 패는 정치시사 코미디 팟캐스트 씬 넘버 3 76회 2부 황교안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정말 이제 이 최첨단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처음에 계시네요. 작가, PD, 본부장 있었는데 네. 이 스튜디오 기운이 묘해요. 한 명 한 명씩 사라집니다. 출연자도 사라지고 제작진도 사라집니다. 조금 전 상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무인 시스템이 완성되는구나. 급기야 우리 중에 한 명이 또 없어지면 정말 1인 방송으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새로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 그 센 영화들이 좀 히트하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죠? 추세에 맞추어가는 것 같아. 센 영화들이 많잖아. 뭐 더킹도 그렇고 뭐 이번에 또 나올 저 신작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작품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센 소재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시대 추세하고 부합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출연자와 관련 스태프들이 한 명씩 없어지는. 그렇죠. 이 방송에서 오프닝을 해주신 예. 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네.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그 방송의 씬 넘버 3 네.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후에 사라질 인물로 추정되는 누굽니까? 팟캐스트계의 편의점 이용입니다. 네. 없는 것 없이 다 판다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뭘 판다고 말하기 곤란한. 시세도 좀 비싼. 그렇군요. 네.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세를 얘기하지만 청취자는 한 명 한 명 계속 나타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여러분 화이팅! 어제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결과에 따라 또 추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차피 좀 쉬지 않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2주간 뭐 조정 기간을 가진다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본부장의 궁색한 변명이고, 네. 그건 뭐 자기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뭔가 안전장치로서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친박의 나라에서 우리가 박정희가 옛날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전진이라는 표현이 쿠데타를 지속한다 뭐 이런 뜻이라서 좀 다르지만 우린 좋은 의미로 예. 중단 없이 전진한다. 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황교안 무려 3편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 황교안을 이렇게 3편씩이나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대본을 봤을 때는 4편까지 갈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최장수 지금 유령 게스트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스트죠.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가 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번지게 되죠. 번지거나 커지죠. 네. 그게 이제 황교안을 우리가 자꾸 만져주면서 3편까지 만졌잖아요. 4편까지 만질 텐데 그렇죠. 두드러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털어보겠습니다. 뭐 얼마나 설레시겠습니까 황교안 본인은. 우리가 만지니까 계속 두드러기가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두드러기 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긁어 부스럼. 그렇군요. 네. 씬 넘버 3 황교안 컨셉 네. 긁어 부스럼이군요. 긁어 부스럼 황교안 선생. 참 큰일이네. 완치가 돼야 될 텐데. 예, 빨리 두드러기 없는 세상. 네. 예, 두드러기 병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 친한 의사가 진짜 건지러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 순간 임팩트로 보면 암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거든. 사실. 그렇죠. 그 순간은. 예. 그래서 두드러기 폄하 방송은 아니다. 정치적 두드러기에 대한 우리가 긁어부스럼을 없애자. 이런 네, 차원에서 좋네요.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패는 사람이 이제 줄었지만 구명으로 강도는 줄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재용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삼성부터 한번 마사지 해보죠. 네. 어떻습니까? 삼성 마사지의 핵심 뭡니까? 삼성 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엑스파일.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또 스산한 얘기했는데 엑스파일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엑스파일. 예, 삼성 엑스파일. 네. 이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가 2000 몇 년이죠? 2005년 무렵이었던 5, 걸로. 6년 뭐 이럴 때인데 네. 그때 이제 한참 독립 영화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강의를 열심히 할 때 아주 즐겁게 80년대에 돌과 체류탄으로 느꼈던 대학 생활을 네. 2000년 중반에 정말 캠퍼스 생활다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 그랬군요. 네, 끝나면 학생들과 항상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같이 또 강의하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또 방학 중에는 또 저게 있거든요. 그 방학 중에 받는 걸 뭐라 하죠?
학점 계절학기. 계절학기. 그러니까 계절의 아픔을 겪고 오신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15일간 뭐 이렇게 단기 매일 3시간씩. 예. 그러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예. 보세요. 오후 한 3시쯤 해가지고 6시에 맞춰요. 아 계절학기 정말 예. 저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괴롭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잖아요. 네. 그때 여름에 예를 들면 대학볕에 그 큰 캠퍼스에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끼리 딱 모여가 수업을 하는 거야. 3시간 동안 열강하고 그 다음날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걸 한 보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5시나 6시 이렇게 마치면 술집이 연대가 별로 없어요. 학교 앞에. 나가서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술집을 알아보고 네. 땡 하면서 바로 뛰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아 네. 요즘은 그거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 때문에 사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 되죠. 저는 중간에 덥다 오늘 날이 더운데 하면서 아이스크림 보이 하면 손들어요 누가 딱 그러면 과 대표나 딱 뜨면 학생이 막 교양이기 때문에 네. 아이스크림 100개 사와 그리고 제가 딱 주면 100개 사와요. 어디서 그런 강의를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가기를 한 게 아니라 네. 학교 캠퍼스에 사러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강의를 어디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계명대학교에서 했죠. 계명대에서. 예, 그 캠퍼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 계명대 모든 좋죠. 드라마 많이 찍는 곳이잖아요. 영화하고 예. 뭐 하버드 축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국적인 풍경도 있고 딱 그쪽에 그랬구나. 빨간 벽돌에.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참 얘기하기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3대 세습의 그 성공지거든요. 그 3대 계명대가요? 예, 그 3대 세습이 됩니다. 그 영남무대 말고요. 영남무대는 이제 그때 엔딩 됐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 예. 엔딩 돼가지고 관선인사 체제로 20년 이상 갔고 계명대학교는 그 기독교와 국권이 결합된 네. 예일대 명예 훈장까지 받은 분이 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꼴리는 대로 해요. 총장 했다가 또 이사장 했다가 또 총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보내고 자기가 총장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네. 네. 그래서 여기가 3대 세습이 거의 완성돼 가요. 거의 완성됐어요. 네. 예, 그 학교인데 거기서 제가 그걸 하면서 아이스크림 100개를 가져오면 같이 먹고 했던 네. 정말 그 학생들은 계절에 큰 아픔을 겪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또 날리면 안 되잖아. 네. 제가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하고 또 더우면 학생들 중에는 맨 뒤쪽에 앉은 학생은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미모의 학생이 있어서 주로 자거든요. 그럼 그 학생이 깨지 않게 우리 항상 그 충전선을 타넘어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던 계절의 아픔을 겪었던 예. 친구들과 함께했던 아주 낭만적 캠퍼스 생활이 삼성 X8 때 저한테 있었죠. 배려심이 아주. 심하게 배려했죠. 네. 핸드폰이 다칠까. 그렇죠. 그 학생의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참 강력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거기도 친했고 그때 만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다들 이제 서울에도 많이 있고 뭐 이래요. 대구에도 그렇죠. 있지만. 그럴 만하죠. 네. 왜냐하면 2005년 6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삼성 엑스파일이 한참 시끄럽던 무렵에 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저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잘 모르죠. 저는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봅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그보다 훨씬 어린 비슷한 나이가 있군요. 그 친구도 아주 어린 건 아닌데 결혼을 한다고 나보고 꼭 오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따위가 주례를 서시죠 아예. 주례도 몇 번 썼습니다. 한 번 썼고 옛날에. 근데 이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참 난감하네요. 네. 원래 돈 보내고 안 가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꼭 오라고 하는데 참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말도 잘 안 듣고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예전에 제가 단편을 한번 찍었을 때 네. 자기가 굳이 해야 된다고 주연을 시켰거든요. 뭐 잘 안 됐습니다만 네. 그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우연히 이 친구의 외할머니가 계신데 외할머니가 어디 모시고 가다가 들렀다가 저 병원을 가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됐죠. 네. 그 학생이 이상하다 거기 우리 교수님 어머니 돌아가신 데인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주 절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더 많으신 거지. 그래서 그 인연이 있어서 야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식에 꼭 오라고 또 하는데 사실 충분히 맞는 얘기죠. 그런 그 하여튼 즐거웠던 삼성 S8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지만 예. 그때 뭐 했냐 하시니까 제가 즐거웠던 시절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서울지검 2차장 당시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2차장에서 지금
장관 되는 데까지 아마 오늘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떡값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떡. 예, 떡값 주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 그렇죠. 나왔는데 서울지검 2차장 검사로 황교안 총리가 있었고 폭로한 국회의원 노회찬과 뭐 이상호 기자 뭐 이름 맞죠? 네,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처벌이 되고 오히려 삼성 측 관련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돼가지고 분노를 샀던 건데 네, 이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 이게, 면에서 우리가 삼성 엑스파일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초원복국집 사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예. 형태로.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김기춘이 무관하냐. 아 그렇지. 너무 기법이 똑같아서. 그렇죠. 초음복집 때도 네, 왜 불법 도청했냐 네, 이래가지고 아니 저 우리가 남이가 다 같이 해갖고 한번 해먹자 했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97년 대선을 앞두고 예. 그 구조본 본부장 이학수 부회장 예. 이 사람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에 대한 도청 파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이제 실명 검사 7명이 나오고 뭐 이해창 후보 측에 정치자금 전달하는 문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도감청 문제로 바뀌더니 이 당시에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2005년 12월 14일에 수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을 서면 조사하고 이학수, 홍석현, 김인주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참여연대 등의 고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래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2007년에 국정원의 삼성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그 떡검 이른바 예. 떡검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 검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노회찬 의원만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3년 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최종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죠. 황교안과 노회찬의 운명을 가른 판결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2월에 황교안은 뭐 하고 있었냐?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이때 만약에 뒤집혔다. 네. 노회찬이 무죄 나오고 네. 그랬다면 황교안이 총리가 그 법무부 장관이 못 됐겠죠. 그렇네요. 예, 그 뒤에 이제 얼마나 박근혜 정권의 인물이 없으면 굉장히 장수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 권한대행까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 야, 이게 이제 경기고 동창인 두 사람의 운명의 희비의 쌍곡선이 딱 그려지는 시점이 삼성 엑스파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야, 이거 뭐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네. 이게 이제 이재용의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겠냐고요. 야. 이재용 구속영장이. 그래서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 사주셔야 됩니다. 한식 뷔페. 왜 조건을 바꾸는 겁니까? 자기가 사주기로 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영장. 나는 사주는 항목이 짜장면이었잖아. 영. 왜 한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둘 다 한식 뷔페. 그 사이에 바꾸는 거군요. 조건을. 같은 걸 해야죠. 걸려면. 그런가요? 항목을 같이 해야 되나? 고민되네요. 네. 떡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유력한 여권 후보자에 대한 야권이 되겠죠 그때 그 정치자금 조서 네. 뭐 이런 큰 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고 오히려 왜 불법 도청했냐 네. 이런 식의 정말 그 어이없는 얘기들이 있었다. 근데 뭐 한 측면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에 불법 도청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원칙을 세운다는 면에서는 맞는데 형평성을 가지려면 둘 다 처벌해야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도청도 처벌을 할 거면 그렇죠. 그럼 그 떡 받은 애들도 네. 처벌을 정치자금 받은 사람. 예, 처벌을 하든지 조사를 아니면 뭐 조사를 하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네. 그리고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주의 네. 이걸로 인해서 검사장 인사에서 사면석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참고하십시오. 황교안 예, 그렇죠. 2편. 그런데 이제 2011년 8월에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결국 검사 일을 그만두고 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절에 17개월 동안 수임료 수십억 원대를 기록했대요. 네.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죠. 앞에 얘기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2007년까지.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것이
현재 대선에도 보면 소위 이제 저 문재인 전 대표까지 뭐 직접 관계는 없지만 네. 까지 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뭐 또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홍석현하고 뭐 같이 그 이 연구소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안희정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여정부와 참여정부 인사에게 드리워진 삼성이라는 꼬리표 이게 이제 계속 붙게 되는 과정의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게 그런 네. 면에서 이번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와줘야만 우리 사회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엑스파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거 이게 돈 얘기인데요. 네. 아, 이분이 진짜 관운이 좋기도 하지만 초기에 이제 이 검사장이 안 되면 잘 된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아, 그렇죠. 황교안 되면서 그다음 우병우가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인데 참 운빨이 그다음에 좋기도 하지만 돈은 돈대로 벌고 운은 운대로 따르고 네. 이런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있었죠. 이분이 사건 몇 개를 수임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연봉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대법관의 10배가 넘는 금액인데 과연 그게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로비 능력의 대가인지 의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또 이제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의원도 대형 로펌 근무 자체가 향후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대형 로펌이 주로 누굴 상대하느냐? 대기업 아닙니까? 특정 대기업.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던 사람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중립적 태도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때 이제 뭡니까? 법무장관 후보자 때죠. 그때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황 후보자가 답변을 자기 저서에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아, 전도사님 나오셨네요. 신성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네. MB 못지않네요. 네. 서울시를 갖다 바친 분에 비하면 이분은 더 크게 바칩니다. 네. 사법시험을 주일에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유감이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MB가 서울시를 봉헌했다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전 세상을 교회에 헌납해버리는 일을 보이면서 극도의 종교 편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참. 그런데 이제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 같은 저서 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 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 활동과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나만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예. 국가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교회법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뭐 이런. 그게 거죠. 소신이고. 네. 근데 이렇게 참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참 그래서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이거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정관예우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논리가 없잖아요. 왜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임을 그렇지. 받은 걸. 다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부를 약속합니다. 아, 기마이를 하겠다. 네, 기마이라고 하는군요. 예. 뭐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부를 하겠다. 나중에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장관 지나서. 이때 예. 보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기부할게 했는데 기부 약속이 이행 안 된 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총리 후보자 될 때 다시 드러나 버린.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네. 이제 고문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17개월간 15억 9천만 원을 수임료와 자문료 등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안하고는 다르군요. 네. 태평양같이 하여와 같이 많이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 1억 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아, 주급 2,500만 원. 아, 세네요. 세다. 이런 지적이 오니까 일한 만큼 지급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청문위원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면서 기부를 약속합니다. 예. 그래서 재산 공개 내역을 이제 까봤어요. 까봤더니 2013년 5월에 21억 5,688만 원, 2014년에는 21억 2,350만 원, 2015년에는 22억 6,556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7억 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7억이 아니라 16억 번 거 아니에요. 예. 16억 벌어서 21억 원을 가지게 됐는데 예. 이 액수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동안 그렇게 잘 벌었는데 그걸 번대로 다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네. 그냥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엄청나게 벌어가 다 내고도 본전치기가 됐는 건지 네. 아니면 아니면 안 낸 건지. 안 내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다고 한다면 사실 기부를 했다면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줄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엄청 또 벌었나? 말이 안 되잖아. 또 그 기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응당 도리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클린하진 않아요. 이런 네. 재산 관계까지도. 클린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2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5억, 그 다음에 10억 뭐 이렇게 돼야 상식적으로 맞죠. 아니면 돈을 진짜 그렇게 잘 버나요? 아 그것도 그럼 또 정관이고 또 문제잖아요. 아니면 막 주식을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경마하시나? 아 고민되네. 말 때문에 정권이 이게 말 정권이야. 자 그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그 기부를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네, 기부 여부를 확인해 줬습니까? 안 해줬죠.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기부를 했으면 예. 뭔가 자랑이라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소득세나 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기부 내역 원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얼마 냈고 어디에 얼마 냈고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정의당은 얼마 내십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래 1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내고 뭐 그 개파에 또 따로 내고 이런 거 있고 아, 개파에 따로. 뭐 예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저는 어린이 많죠. 뭐 아프리카 어린이, 북한 어린이 뭐 그다음에 복지 뭐 여성 그다음에 뭐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네, 많으면 30,000원에서 50,000원. 저 같은 경우도 한 10개, 20개 이렇게 되거든요. 매월. 예. 그 정도 되죠. 야, 네. 만복국수 잘 되나 보다. 원복국수와 무관하게 어떤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 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생 10%다 기여하고 부가세다 국가에 아무것도 안 한 국가에도 뺏기면서 왜 좋은 일이 안 쓰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이분 같은 경우 하겠다고 해놓고 되게 나는 하겠다고 뭐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걸 뭐 내가 공개하고 싶어도 네. 자랑질하냐니까 요거도 뭘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응당 그걸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죠 공직자로서.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뭐 공직자이길 합니까? 뭐 어디 뭐 관직이 있습니까? 미간 말직에도 오른 적이 없는데 네. 공개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 그죠? 황교안 하면 또 의전 아닙니까? 아 의전의 대명사죠. 네. 이분은 그 의전계의 레전드 네. 정도급이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앞서 그 얘기를 보면 기부 약속을 안 지키고 공개도 안 했다. 네. 근데 보니까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의 119건의 자료 공개를 요구를 받아서 19건을 제출 안 했다. 나머지 그러니까 100개를 제출했다. 그래서 네. 황교안 19금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가장 정관예우의 성격에 의심되는 부분이 2012년 1월에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 유명한 분들 있죠. 서청원, 친박의 좌장, 천신일, 최시중, MB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거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도 있었지만 이때도 제출 안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례를 보면 안대희 있잖아요. 안대희 이분 전 대법관이 고액 수임료하고 정관예우 때문에 낙마하거든요. 그때 후보로 왔다가 총리 후보로 왔었나요? 그때 있었죠. 11억 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낙마가 됐어요. 반면에 지금 황 총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전에 또 사례를 보면 그 지난 정부 때 정동기 감사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펌에서 6개월간 7억 원. 이 사람도 월에 1억 정도 비세요. 근데 정관예우 논란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이 얼마나 천운이 있었으면 관운이 좋았으면 이 사람은 황 총리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 사례들 안대희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다. 자, 그래 의전의 새 역사는 우리가 정말 관조직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시잘데기 없는 A 범죄를 한 단계 승격시킨 바로 그분이 아닌가.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이것이야말로 의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대통령 놀이 좋아한다라는 것도 사실 의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 네. 의전의 어떤 그 쾌감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느꼈다고 하는데 뭐가 있었죠? 볼까요? 제가 네. 아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7월에 서울 구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가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바로- 일종의 이제 바로 쓰시게 우리 총리님 바로 쓰시게. 네, 잡아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계단에 오르시게 했던 일이 있고 2016년 3월에는 1년도 안 됐죠. 총리 의전 차량이 서울역을 출발하는 KTX 열차가 멈춰 서 있는 플랫폼까지 밀고 들어와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TX 열차 이거- 앞에 바로 차가 설 수 있다는 거 처음 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 그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차를 몰고 플랫폼까지 왔다. 기차역 타는 데까지 왔다. 예. 그거 걷기가 싫어가지고. 야. 아니 그게 귀찮으면 기차를 타지 말아야지. 아니 이걸 봤을 때는 KTX에 승용차를 넣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타면 그대로 뭐 부산에 도착하는. 아 차까지 같이. 예. 그럴 정도로 특이한 사례를 보여줬고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역사도 아니고 플랫폼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몰랐습니다, 진짜. 아 진짜. 그리고 그 해에 KTX 한 건 더 터뜨립니다. 네. KTX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자기도 이 관운을 거쳐 고속으로 대권에 가고 싶었던 욕망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오송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버스를 정류장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네. 총리님 오신다고. 참, 이런 몇 가지 이 의전의 새 역사, 의전의 새 바람을 쓰신 분이 바로 황총리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그 김기춘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요즘 정말 핫하죠. 해운대 LCT 네. 이거 엄정 수사하라고 말을 했는데 황 총리 이름이 여기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평양 바다보다 넓다는 태평양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호래하게 살던 황교안 변호사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검사장에서는 잘렸지만 네. 이제 화려한 이제 이 사람의 관운이 만개하는 시점이죠. 장관 시절에 다양한 사건에 수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게 바로 해운대 LCT 특혜 의혹인데요. LCT.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단 LCT부터 알아보죠. 네. LCT 황 총리는 사실 거의 뭐 한통속이죠. 네. 김기춘의 아바타. 예. 그뭐 박근혜 아바타, 뭐 아바타 네. 전문 아닙니까 이분? 사실 이 전국에 전양반이 저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어디 가야 되죠? 지금 뭐 구속돼 있어야죠. 예, 어디 들어가 계셔야 네, 되고. 어디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예. 옥중 출마는 뭐 할 수도 있지. 네, 그렇죠. 최근에 청와대가 그 해운대 LCT 특혜 의혹 엄정 수사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황 총리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태평양에서 월급 1억씩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던 네. 황교안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관 시절에 다양한 사건에 수사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해운대 LCT 특혜 의혹부터 예. 봐야겠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그럼 이게 왜 이 LCT 사업의 이영복 회장 이 사람은 끊임없는 사고를 쳤고 이전에도 그랬고 네. 뭐 거의 뭐 사짝의 어떤 레전드인데 네. 이거를 갑자기 수사해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껴가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부산 쪽으로 해서 뭐 심지어 이제 많이 나가면 문재인이 그 숨겨둔 금괴를 통해서 LCT 사업에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물타기 할 수 있는 네. 호재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이영복 회장이 해운대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게 LCT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악화돼서 시공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관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거 이게 LCT 사건이죠. 근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그 이제 실용과 돈을 좋아하는 물이든 모래든 가리지 않고 돈 되면 난리를 친다는 그 MB 정부에서도 못했던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예, 이 건물을 구입하면 예, 말이죠 투자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잖아요. 건물이나 어떤 그 부동산에 예. 영주권을 끼워 파는 거잖아요. 그치 영주권은 이제 그 일종의 아파트 키하고 같이 덤으로 주는 네, 7억 내면 같이 줄게.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이유는 네. 중국 사람들이 예,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싶어해요. 갖고 싶겠죠. 예. 네, 저라도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면. 그렇죠. 갖고 싶죠. 한국에 뭐 네. 예를 들면 해운대 있다가 제주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싶으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이면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겠으나 예. 그 정도는 아닌데 돈 좀 있는 중국인들. 갖고 싶죠. 상위 5천만 명 정도 되는 상위 5천만 해도 뭐 네.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네, 상위 5% 정도 한 5천만 명 되는 그 부유층들이 예. 영주권 따려고 부동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다가.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허용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12년 4월에 처음에 반려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2012년 4월이면 대선 전이죠. 근데 1년 만에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승인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된 거죠. 네. 그리고 황교안 장관으로 바뀐 뒤 19일 만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그렇게 된 거고. 네.
영종도 같은 경우도 10개월 정도서 걸려가지고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제가 된 것도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단일 사업장에 투자 이민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LCT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찝찝하다, 석연치 않은 고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고 이것이 왜 됐는가라는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이쪽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과연 아무 상관없이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것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LCT와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난 11월에 예. 그 국정조사 특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이창재 법무부 장관이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LCT 관련해서 현직 총리에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LCT 사업 특혜 의혹하고 황 총리의 관계를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현직 대통령이고 구체적 단서가 없어서 네, 탄핵을 못하겠다 이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LCT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 한번 더 되짚어 봅시다.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LCT 인허가 과정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 얘기죠. 현직 총리의 구체적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피해가죠.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럼 왜 이게 해줬냐? 관계부서에서 요청하더라. 뭐 절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해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문제점이 없더라.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수사선상에는 황 장관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물으니까 네, 그랬죠. 아무리 봐도 수사선상에 넣을 만한 정황과 단서가 없다. 뭐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한두 군데다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8, 9군데 정도 지정이 됐다. 그리고 대부분 관할 지자체와 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뭐 지정 안 해준 사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8, 9군데 되기 전까지 또는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의미의 LCT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빨리 허가를 해줬느냐, 황 총리가 왜 거기와 관련이 전혀 없느냐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을까? MB도 안 해줬는데 네. 그때 장관인데 그렇죠. 황 총리 의심을 그러니까 장 장관을 수사선까지 놓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가지고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건 참 지금도 의문인데 이거 사실은 다음 정권에서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과연 다음 정권이 열릴 것인가? 그렇네요. 네. 다음 정권이 뭐 현재로서는 열리겠죠. 헌정 중단만 안 된다면. 네. 헌정이 과연 연속될 것이냐? 그 우리가 여기 이제 골방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웃기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헌정은 지속되는 게 상식인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워낙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남태우 이용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웃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올까요? 공안검사 시절의 그 위험을 드러낸 대선 개입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분이 주로 개입과 압력의 대명사군요. 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LCT도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개입 정황이 있어요. 없으면 실제적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이게 허가가 금방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압력 살펴보겠습니다. 맛있다. 그치? 맛있지? 역시 라면은 김치라니까. 근데 라면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어머니가 담그신 거야? 아니, 고이담 김치. 아, 근데 라면 먹으러 또 와도 돼?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태성김치를 검색하거나 1544-7028로 전화주세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둘째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한 녀석이 잠을 못 자고 온 몸을 긁어대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고 세타필 로션도 열심히 바르고 그래도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의 원인 중 70%가
진먼지 진드기 분비물 때문이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알러지 방지 극세사 이불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맞게 진드기 분비물까지 완전 차단하는 이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듀폰사의 타이백 섬유와 컴포맥스 항균솜, 세계 최고의 소재만으로 국내에서 정성껏 만든 어린이 전용 이불 레반젤로. 아기 천사의 꿈이라는 이름대로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www.reworld.co.kr에서 신 넘버 3 선택하시면 할인된 판매가가 적용되고 소정의 금액이 신 넘버 3에 기부됩니다. 계획과 압력의 대명사 황교안 압력밥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강한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특별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엄청난 압력의 대명사.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아시죠? 털렸던 이번에 특검 연장과 특검의 검사가 40명 정도에서 1년 정도 해야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소신발언을 이번에 하셨지요.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번에 혼외자 의혹 감찰 등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 총리죠. 이거 참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예, 탈탈 튼. 박근혜 혼외자 의혹도 좀 탈탈 털어보지. 의혹 뭐 그냥 루머입니다만. 예, 혼외자 궁금은 하죠 사실. 혼외자이기도 하고 국외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있을 수 있죠.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궁금한데 누가 좀 이런 것 좀. 뭐 유럽 어딘가 있겠죠. 뭐. 네, 예, 그렇죠. 예. 덴마크나 뭐 어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 검사 아시죠? 예, 예. 그렇죠. 이분도 대표적인 털리고 좌천된 분이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특검에 또 와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죠 아주. 참 공교롭네.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수뇌부에 전달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황교안이죠. 교환대로 움직이는. 예.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아니 정당성이 당연히 훼손되지. 정당성이 없이 출범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정당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당성이 없다라는 수사인데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는 수사의 취지에 맞았다는 얘기인데 논리가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훼손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검찰 수뇌부에 예. 검찰 수뇌부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수뇌부가 또 이거죠.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네. 이런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천성 인사를 하죠. 이게 참 군인들이 네. 병영 부조리가 있다. 예. 내가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 네.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음. 왜냐하면 군인 복무 규율에 그렇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예. 그 직속상관에게 보고하라라고 돼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예. 직속상관이 그런 걸 제어할 의지나 어쩐 그런 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밖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에서 해결되면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닥치란 얘기잖아요, 그냥. 예. 근데 이 똑같은 짓을 검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의 결과를 보면 항상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렇죠. 근데 본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삼성 엑스파일도 그랬죠. 뭐 최근에 모든 걸 보면은 경범죄는 엄중하게, 중범죄는 국가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넘어가는 그것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가지도 아마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빵을 훔치면 절도지만 예. 수조원을 해먹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예. 예, 선처를 받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조치의 일환이다. 네, 그쪽이 동의 안 했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해서 최순실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모두 좌천하고 팀을 해체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개입과 압력의 대명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황교안 개입 방지법을 개입 발의합니다.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 10여 명이 예. 2월 7일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장관 후보자 제청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도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지만 이를 고쳐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황교안 총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네,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개입 방지법. 개입 방지법이 개입과 압력. 개입이 뭡니까? 개의 입이면 물면 놓지 않는다는 끝까지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뜻이네요. 구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구구 방지법.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이거 좋네. 황교안 구구 방지법.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발빠른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개입의 사례겠죠. 우병우와 최동욱은 대처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2016년 9월 20일에 하는데 네,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요. 법무장관 재직 시절인 2013년 9월 6일에 조선일보가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를 하자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3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거 되게 비겁한 거였죠. 그렇네요. 네. 이게 참 원리 원칙대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약점을 꼬집고 그걸 가지고 감찰 지시해서 낙마시키는 네, 의혹 발생 일주일 만에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상황도 전례가 없었는데 37일 동안 그 당시엔 총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 총리가 변명을 당신은 뭐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총장은 뭐 제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유리할 때하고 불리할 때 기준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최 전 총장에게 진상규명이 필요하니 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진행하지 않았고 의혹이 자꾸 불거져 가기 때문에 제가 지휘하고 관할하는 검찰총장한테 당신이 밝히지 못하면은 법무부에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면서 이 변명을 했고요.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라인이 아니다라면서 우병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 형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기준을 달리해버리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불리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정말 올곧게 네, 나쁜 표현입니다만 올곧게 권력만을 바라본 인물이 아닌가. 네, 뭐 이게 복잡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러한 것으로 일련의 행동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재밌던 일이 있었죠. 하나. 그렇죠. 검찰총장과 장관의 힘겨루기. 그랬죠. 예. 당시에 황교안 예. 법무장관이었죠. 예. 그리고 검찰총장 예. 최동욱 예. 이 둘이 황교안은 공안검사, 예. 최동욱은 예. 특수통이었대요. 예. 예. 그래서 법무부 말을 이렇게 그 당시 2013년 무렵에 예. 법무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을 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최동욱이죠. 예. 특별수사팀이 예. 2013년 5월 25일 정도에 원세훈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 예. 그래서 원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세훈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 그러니까 원세훈 전 총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장관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다. 황교안.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인 최동욱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장관은 안 돼. 그건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네. 맞서는 상황이었는데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수통, 예. 그러니까 1995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사건의 검찰 농고문을 작성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로 민주당 정대철 대표 구속,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 2010년에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아가지고 그 검사들을 조사했던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아주 추상과 같은 네. 능력 활동을 했던 분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네요. 그러게.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권력의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자신의 소신으로 봤을 때 이거 선거 개입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라고 봤는데 이걸 찍어내려서 개입해서 압력을 줘서 내려앉혀버린 네. 그 과정에서 혼외자 의혹을 언론에서 터뜨리고 그걸 받아서 먼지를 털어서 찍어내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앞쪽에 보면 2005년도에 있었던 수사 지휘권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왜 김종빈 검찰총장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 2차장 할 때인가? 네네네. 그때하고 보면 반대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왜 원리 원칙상으로는 검사한테 다 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네. 그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검찰 독립권 막- 방해라고 해서 막 부들부들 난리가 났잖아. 부들부들하면서 막 그러더니 난리가 났잖아. 여기 이때는 막 이게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음. 이래서 네. 이래서 잘해주면 안 된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보니까 예,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소위 말하는 적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네, 이때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똑바로 했는데 바로 찍어 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러니까요. 반대 길을. 그러니까 이건 결국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움직인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게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말해 자기들이 지금 여건이 야당으로 있을 때하고 여당으로 있을 때하고 말이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네, 항상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이런 걸 보면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황교안이요? 예 관료 조직에 너무 익숙한 쪄들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짜들었다. 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실 관료주의거든요. 첨단 자본주의를 걷는 관료주의죠. 네, 그러니까 맨 위에 하느님이 계시고. 교회 독점 자본주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관료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이렇게 로비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과 승진을 동일시하는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하느님을 일종의 일본의 뭐 천황이나 이런 정도 실제적인 권한은 자기가 다 쓰면서 있는 척 상징으로서만 올려놓는 그런 의미의 어떤 교회 독점 자본주의가 횡행하는데 그게 관료주의가 탑재됐다. 그런 인물이다.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데서 과다한 소신과 음, 합리성이 결여되고 교회법이 세상법을 앞선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얼굴 한번 안 변하잖아요. 그러게요. 국회에서 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총리할 때 아마 재연극장을 할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우리가 공안 검사한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정말 한치도 놀라지 않고 우리가 말 때 아닌데 뻔뻔한 얘기를 끝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신과 소신 이런 게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피하기 위해서 확신하는 사람과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차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이런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월호, 우리 뭐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죠. 세월호 사건 때 검찰 수사에 부당한 외압과 치사한 인사 보복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건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2016년 12월 16일 기사입니다. 예. 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그 실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지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팀 구성부터가 쉽지 않았다. 초동 단계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해경은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의지가 의심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50일 정도 지나가지고 6월 5일에야 해경을 압수수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수사를 하니까 예. 이 수사한 결과 해경 1, 2, 3정의 정장의 책임은 명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광주지검이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에 그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방침을 보고한 시점이 7월 초. 그런데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그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고 나서거나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회신을 안 하고 뭉개요. 음.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 수사팀을 비롯해서 광주지검 쪽은 말 그대로 예.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거의 광주지검은 된장찌개가 됐다. 예. 이 당시에 광주지검장이 지금은 변찬우 변호사인데요. 예.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 그러니까 광주지검장한테 지검장 바꾸고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두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 사직 의사까지 밝히면서 배수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광주지검장이 네. 소신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그만둬. 뭐 그럼 나가든가 예. 이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총대 맸는데 그래서 진짜로 나가요. 그래요? 예. 진짜로 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예. 해경 경비정장의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예. 청와대와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렸대요. 그렇죠. 당연히 영장도 싫어하고 예. 그러니까 그 1, 2, 3정의 정장을 처벌할 경우에는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그 박근혜 7시간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말에 대검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123정, 1, 2, 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해요. 예. 이런 의견을 김진태 총장 명의로 법무부에 전달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나 했는데 요까지는 봤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등장 안 하고 있으나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분이 나와야 되죠. 네, 황교안이 나옵니다. 예. 이듬해 1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전원 자천시킵니다. 전원. 예. 변찬우 광주지검장,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이 결국에 옷을 벗었고 과장급도 의외로의 보직으로 날아갑니다. 그때 세월호의 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라인에 대한 인사는 누가 봐도 보복성이 명백했다라는 게 한 검찰 인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있은 직후에 네.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가 했다는 기사의 말에 의하면 예. 시원하게 맘대로 수사했으니 책임도 져야지라는 발언이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똑바로 했으면 옷을 벗어야 되지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본때를 보였다라는 게 이때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옷을 벗어야- 벗는다는 어떤 선례를 네. 보여준. 그리고 이게 최고 존엄에 대해서 티끌만큼이라도 누가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덕분에 1, 2, 3 정장은 재수발이로 아주 살아남았네요. 그러게요. 참 이런 대단한데요.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결부되면 진짜 죄책감이 있을 텐데 같은 검찰 출신이지만 본인은 괴로우시겠죠, 이 정장님도. 그렇겠죠, 그 사람. 예. 근데 그 괴로움을 알 정도면 그랬을까 싶긴 해요. 그러게요. 멘탈이. 근데 이 광주지검장을 그냥 옷 벗겨버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문제 많습니다. 이거 왜 대처 초기 대처 있다 그랬습니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옷을 벗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건 확실한 이제 아까 초동 대처 못한 저 사람보다 예, 저 사람의 초동 대처를 탓한 네가 잘못이구나. 항상 이렇네요. 네, 이게 뭐 도둑 잡아라 했더니 왜 고함 지르냐 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진짜 도적질을 했다고 하길래 조사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주거 침입이냐 뭐 네. 이런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관된 움직임인 거죠. 굉장히 일관되긴 하네요. 네, 보니까 일관됩니다. 뭔가 매듭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본 건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개입과 압력의 대명사인데 개입과 압력을 보여준 뒤에 강한 프레스를 넣고 그래도 수틀리면 보복을 한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보여주네요. 완벽한 마무리네. 3단이네요. 개입해서 압력 넣고 안 되면 보복하는 개입과 압력과 보복의 대명사 황교안. 캐릭터 깔끔하네요.
네. 그 이후에 보면은 더 강력한 게 또 있었죠? 뭡니까? 뭐 많죠. 4.16 연대 압수수색.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의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아 이번에 여기에도 이제 개입했다. 핵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해서는 통진당 강제산. 맞아. 이게 큰 건이죠. 맞아, 이렇게까지 했던. 통진당이 강제해산될 단체면 새누리당도 요건이 되지 않나요? 아 새누리당이 아니죠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한국당. 네. 이거는 그렇죠. 국기를 물란케 하고 국정을 농단하는데 방치하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사실상 공범이고. 공범이죠. 누가 봐도. 네. 그래서 뭐 공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른정당도 있는데. 참. 그래도 뭐 벼묻은 개라서 지금 누가 봐도 아는데 그죠? 네. 똥 묻은 개 보고 둘 다 개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개들끼리 그러고 있죠. 이 황교안 총리 마지막에 이제 총리로서의 엔딩 그리고 엔딩 아니지만 그 과정 그리고 지금 그 뭘까요? 대선 후보 권한 대행까지 된 과정들 이런 것들 네.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황교안 총리 초기까지 황총초까지 알고 황총초. 네, 황총초. 예. 좋네요. 그 황교안 언제 잘립니까? 그렇죠. 황교안 구구금지법 오늘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황총초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자, 황교안에 대한 소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뭐 우리가 3번이나 다뤘다는 거 참 이 정도 애정 보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애정이네요. 근데 이런 그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네, 알았을 텐데 그랬겠죠. 몰랐을까? 정권 장악이 의외로 쉽다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겠죠. 저 머리로도 하는데 네.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그리고 적당히 구슬리면 다 내 거다. 네. 내지는 반기문에 비해서는 개기는 멘탈 쪽으로 탁월하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저는 보면 저의 소회는 간단합니다. 네 몰랐을까? 알았겠죠. 예. 뭐 국정농단 몰랐을까 얘기죠. 예. 그 지금까지 봤을 때 황교안 총리의 이 관운의 끝은 어딜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진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해볼만 하겠죠. 네. 3월부터 한쪽은 봄맞이 언론 대청소하시고 한쪽은 새 옷 갈아입고 봄맞이 이제 선거 캠프 차리고 움직이고 해서 여름, 가을, 겨울에 대선한다. 황교안 보수의 그렇죠. 총집결하라.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최악의 사태이긴 하나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행운 탄핵 기각을 통한 대권 출마. 네. 이게 이 사람의 최후의 승부수이자 관운이 아니겠느냐. 네. 지금은 사실은 기각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2대1 정도로 뭐 후보 대선 후에 나오는 건 안 맞다. 이게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미소만 짓고 있잖아요. 미소 황대 있잖아. 네. 네,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네. 용 기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작가가 봤던 그 이 위험한 동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험한 건 맞고요. 무리하니까 힘들고 위험하고 이정렬 판사님의 얼굴이 예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면서 그립고 네. 위험하군요. 네, 위험합니다. 이 동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올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갑자기 우리 둘이 한 게 빵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제작사에서 또 제작비를 더 투자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말릴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출연료를 올려주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하면 출연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성과가 둘이서 아주 좋았다고 치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막을 방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동거가 다음 주까지 될지 또 뭐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뭐 용 기자 말처럼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동거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새롭고 즐거운 시사와 인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후보자가 답변을 자기 저서에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도사님 나오셨네요. 신성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네, MB 못지않네요. 네, 서울시를 갖다 바친 분에 비하면 이분은 더 크게 바칩니다. 네. 사법시험을 주일에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유감이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MB가 서울시를 봉헌했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전 세상을 교회에 헌납해버리는 일을 보이면서 극도의 종교 편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참 그런데 이제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 같은 저서 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범주 안에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하나만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예. 국가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교회법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뭐 이런 그게 거죠. 소신이고. 네. 근데 이렇게 참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참 그래서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이거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정관예우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논리가 없잖아요. 뭐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물 그렇지. 받은 걸. 다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부를 약속합니다. 아, 기마이를 하겠다. 네, 기마이라고 하는군요. 예. 뭐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부를 하겠다. 나중에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장관 지나서. 이때 예. 보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기부할게 했는데 기부 약속이 이행 안 된 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총리 후보자 될 때 다시 드러나 버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네. 이제 고문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17개월간 15억 9천만 원을 수임료와 자문료 등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안하고는 다르군요. 네, 태평양 같이 하해와 같이 많이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 1억 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아, 주급 2,500만 원. 아, 세네요. 세다. 이런 지적이 오니까 일한 만큼 지급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청문위원들이 또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주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습니다. 아,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면서 기부를 약속합니다. 예. 그래서 재산 공개 내역을 이제 까봤어요. 까봤더니 2013년 5월에 21억 5,688만 원, 2014년에는 21억 2,350만 원, 2015년에는 22억 6,556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17억 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7억이 아니라 16억 번 거 아니에요. 예. 16억 벌어서 21억 원을 가지게 됐는데 네. 이 액수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동안 그렇게 잘 벌었는데 그걸 번대로 다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네. 그냥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엄청나게 벌어가 다 내고도 본전치기가 됐는 건지 네 아니면 아니면 안 낸 건지. 안 내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다고 한다면 사실 기부를 했다면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네 안 그렇습니다. 줄잖아요. 그럼 그 그렇습니다. 사이에 엄청 또 벌었나? 말이 안 되잖아. 또 그 기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응당 도리인데 네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클린하진 않아요. 이런 네. 재산 관계까지도. 클린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2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5억, 그 다음에 10억 뭐 이렇게 돼야 상식적으로 맞지요. 아니면 돈을 진짜 그렇게 잘 버나요? 아, 그것도 그럼 또 정관이고 또 문제잖아요. 아니면 막 주식을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경마하시나? 아이고 이제네. 말 때문에 정권이 이게 말 정권이야. 자 그다음에 그런데 보니까 그 기부를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네, 기부 여부를 확인해 줬습니까? 안 해줬죠.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기부를 했으면 예. 뭔가 자랑이라도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소득세나 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기부 내역 원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어디에 얼마 냈고 어디에 얼마 냈고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정의당은 얼마 내줍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원래 1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내고 뭐 그렇게 한눈만 패는 정치시사 코미디 팟캐스트 씬 넘버 3 76회 2부 황교안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정말 이제 이 최첨단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처음에 아 계시네요. 작가, PD, 본부장 막 있었는데 네. 이 스튜디오 기운이 묘해요. 한 명 한 명씩 사라집니다. 출연자도 사라지고 제작진도 사라집니다. 조금 전 상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무인 시스템이 완성되는구나. 급기야 우리 중에 한 명이 또 없어지면 정말 1인 방송으로 완벽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새로 신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 그 센 영화들이 좀 히트하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죠? 추세에 맞추어가는 것 같아. 센 영화들이 많잖아. 뭐 더킹도 그렇고 뭐 이번에 또 나올 저 신작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작품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센 소재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시대 추세하고 부합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출연자와 관련 스태프들이 한 명씩 없어지는 그렇죠. 이 방송에서 오프닝을 해주신 예. 님은 누구십니까? 아,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네.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그 방송의 씬 넘버 3 네.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후에 사라질 인물로 추정되는 누굽니까? 팟캐스트계의 편의점 아, 이용입니다. 없는 것 없이 다 판다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뭘 판다고 말하기 곤란한. 시세도 좀 비싼 아, 그렇군요. 네,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세를 얘기하지만 청취자는 한 명 한 명 계속 나타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여러분 화이팅! 어제 방송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결과에 따라 또 추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차피 좀 쉬지 않습니까? 아, 쉴 수 없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2주간 뭐 조정 기간을 가진다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건 본부장의 궁색한 변명이고, 네. 그건 뭐 자기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뭔가 안전장치로서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친박의 나라에서 우리가 박정희가 옛날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에 전진이라는 표현이 쿠데타를 지속한다 뭐 이런 뜻이라서 좀 다르지만 우린 좋은 의미로 예. 중단 없이 전진한다, 이런 네.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황교안 무려 3편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 황교안을 이렇게 3편씩이나 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대본을 봤을 때는 4편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최장수 지금 유령 게스트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스트죠.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가 네.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번지게 되죠. 번지거나 커지죠. 네. 그게 이제 황교안을 우리가 자꾸 만져주면서 3편까지 만졌잖아요. 4편까지 만질 텐데 그렇죠. 두드러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털어보겠습니다. 아유, 뭐 얼마나 설레시겠습니까 황교안 본인은. 그냥 우리가 만지니까 계속 두드러기가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두드러기 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긁어 부스럼. 아, 그렇군요. 네. 신넘버 3 황교안 컨셉 네. 긁어 부스럼이군요. 긁어 부스럼 황교안 선생. 참 큰일이네. 완치가 돼야 될 텐데. 예, 빨리 두드러기 없는 세상. 네. 예, 두드러기 병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제 친한 의사가 진짜 건지러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더라고. 아, 그렇지. 그 순간 임팩트로 보면 암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거든. 사실. 그렇죠. 그 순간은. 예. 그래서 두드러기 폄하 방송은 아니다. 정치적 두드러기에 대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없애자, 이런 네, 차원에서 좋네요.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패는 사람이 이제 줄었지만 후명으로 강도는 줄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재용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삼성부터 한번 마사지 해보죠. 네. 어떻습니까? 삼성 마사지의 핵심 뭡니까? 삼성. 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주 어린 건 아닌데 결혼을 한다고 나보고 꼭 오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 따위가 주례를 서시죠 아예. 주례도 몇 번 썼습니다. 한 번 썼고 옛날에. 근데 이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참 난감하네요. 네. 원래 돈 보내고 안 가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꼭 오라고 하는데 참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말도 잘 안 듣고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예전에 제가 단편을 한번 찍었을 때 네. 자기가 굳이 해야 된다고 주연을 시켰거든요. 뭐 잘 안 됐습니다만 네. 그놈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우연히 이 친구의 외할머니가 계신데, 외할머니가 어디 모시고 가다가 들렀다가 저 병원을 가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됐죠. 그 네. 학생이 이상하다, 거기 우리 교수님 어머니 돌아가신 데인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주 절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더 많으신 거지. 그래서 그 인연이 있어서 야,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식에 꼭 오라고 또 하는데, 사실 충분히 맞는 얘기죠. 그런 그 하여튼 즐거웠던, 삼성 S8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지만 예. 그때 뭐 했냐 하시니까 제가 즐거웠던 시절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서울지검 2차장 당시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2차장에서 지금 장관 되는 데까지 아마 오늘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떡값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떡. 음. 네, 떡값 주고 해가지고 네, 그 얘기 그렇죠. 나왔는데, 서울지검 2차장 검사로 황교안 총리가 있었고, 폭로한 국회의원 노회찬과 뭐 이상호 기자 뭐 이런
맞죠? 네,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처벌이 되고 오히려 삼성 측 관련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돼가지고 분노를 샀던 건데 네, 이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용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 이게, 면에서 우리가 삼성 X파일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초원복국집 사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예. 형태로.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김기춘이 무관하냐. 아 그렇지. 너무 기법이 똑같아서. 그렇죠. 초음복집 때도 네, 왜 불법 도청했냐 네, 이래가지고 아니 저 우리가 남이가 다 같이 해갖고 한번 해먹자 했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97년 대선을 앞두고 예. 그 구조본 본부장 이학수 부회장 예. 이 사람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에 대한 도청 파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이제 실명 검사 7명이 나오고 뭐 이해창 후보 측에 정치자금 전달하는 문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도감청 문제로 바뀌더니 이 당시에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2005년 12월 14일에 수사 결과 중간 발표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을 서면 조사하고 이학수, 홍석현, 김인주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참여연대 등의 고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래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2007년에 국정원의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그 떡검 이른바 예. 떡검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 검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 노회찬 의원만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2013년 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최종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죠. 황교안과 노회찬의 운명을 가른 판결이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2월에 황교안은 뭐 하고 있었냐?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거든요. 음. 이때 만약에 뒤집혔다. 예. 노회찬이 무죄 나오고 예. 그랬다면 황교안이 총리가 그 법무부 장관이 못 됐겠죠. 그렇네요. 예, 그 뒤에 이제 얼마나 박근혜 정권의 인물이 없으면 굉장히 장수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 권한대행까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 승리의 드라마. 야, 이게 이제 경기고 동창인 두 사람의 운명의 희비의 쌍곡선이 딱 그려지는 시점이 삼성 X파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야, 이거 뭐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네. 이게 이제 이재용의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겠냐고요. 야. 이재용 구속영장이. 그래서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저 사주셔야 됩니다. 한식 뷔페. 왜 조건을 바꾸는 겁니까? 자기가 사주기로 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영장. 나는 사주는 항목이 짜장면이었잖아. 영. 왜 한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둘 다 한식 뷔페. 그 사이에 바꾸는 거군요. 조건을. 같은 걸 해야죠. 걸려면. 그런가요? 항목을 같이 해야 되나? 고민되네요. 네. 떡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유력한 여권 후보자에 대한 야권이 되겠죠 그때 그 정치자금 조성 네. 뭐 이런 큰 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고 오히려 왜 불법 도청했냐 네. 이런 식의 정말 그 어이없는 얘기들이 있었다. 근데 뭐 한 측면에서는 사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원칙을 세운다는 면에서는 맞는데 형평성을 가지려면 둘 다 처벌해야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도청도 처벌을 할 거면 그렇죠. 그럼 그 떡 받은 애들도 네. 처벌을 정치자금 받은 사람. 예, 처벌을 하든지 조사를 아니면 뭐 조사를 하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네. 그리고 강정구 교수 구속 수사주의 예. 이걸로 인해서 검사장 인사에서 사면석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참고하십시오. 황교안 예. 그렇죠. 2편. 그런데 이제 2011년 8월에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결국 검사 일을 그만두고 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절에 17개월 동안 수임료 수십억 원대를 기록했대요. 예. 이것이 좀 어떤 내용인지 그건 설명을 제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죠. 앞에 얘기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2007년까지.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것이 현재 대선에도 보면 소위 이제 저 문재인 전 대표까지 뭐 직접 관계는 없지만 네. 까지 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뭐 또 지금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홍석현하고 뭐 같이 그
이 연구소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안희정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여정부와 참여정부 인사에게 드리워진 삼성이라는 꼬리표 이게 이제 계속 붙게 되는 과정의 하나의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게 그런 네. 면에서 이번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재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와줘야만 우리 사회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엑스파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거 이게 돈 얘기인데요. 네. 아, 이분이 진짜 관운이 좋기도 하지만 초기에 이제 이 검사장이 안 되면 잘 된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아, 그렇죠. 황교안 되면서 그다음 우병우가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인데 참 운빨이 그다음에 좋기도 하지만 돈은 돈대로 벌고 운은 운대로 따르고 네. 이런 일의 시작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있었죠. 이분이 사건 몇 개를 수임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연봉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대법관의 10배가 넘는 금액인데 과연 그게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로비 능력의 대가인지 의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또 이제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의원도 대형 로펌 근무 자체가 향후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대형 로펌이 주로 누굴 상대하느냐? 대기업 아닙니까? 특정 대기업.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익을 철저하게 대변하던 사람이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중립적 태도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때 이제 뭡니까? 법무장관 후보자 때죠. 그때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엑스파일. 야,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또 스산한 얘기했는데 엑스파일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엑스파일. 네. 삼성 엑스파일. 네. 이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가 2000 몇 년이죠? 2005년 무렵이었던 5, 걸로. 6년 뭐 기억하는데. 이럴 때인데 네. 그때 이제 한참 독립 영화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강의를 열심히 할 때 아주 즐겁게 80년대에 돌과 체류탄으로 느꼈던 대학 생활을 네. 2000년 중반에 정말 캠퍼스 생활다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 그랬군요. 네, 끝나면 학생들과 항상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같이 또 강의하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또 방학 중에는 또 저게 있거든요. 그 방학 중에 받는 걸 뭐라 하죠? 학점 계절학기. 아, 계절학기. 그러니까 계절의 아픔을 겪고 오신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15일간 뭐 이렇게 단기 매일 3시간씩. 예. 그러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한번 예. 보세요. 오후 한 3시쯤 해가지고 6시에 맞춰요. 아, 계절학기 정말. 예. 아, 저는 안 해봐서 몰랐는데 거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괴롭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여름이나 겨울이잖아요. 네. 그때 여름에 예를 들면 대학볕에 그 큰 캠퍼스에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끼리 딱 모여가 수업을 하는 거야. 3시간 동안 열강하고 그 다음 날 하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걸 한 보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5시나 6시 이렇게 마치면 술집이 연대가 별로 없어요. 학교 앞에. 나가서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술집을 알아보고 네. 땡 하면서 바로 뛰어가는 학생들이 있고 아, 네. 요즘은 그거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 때문에 사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안 되죠. 저는 중간에 그 덥다 오늘 날이 더운데 하면서 아이스크림 보이 하면 손 들어요 누가 딱 그러면 과 대표나 딱 뜨면 학생이 막 교양이기 때문에 네. 아이스크림 100개 사와 그리고 제가 딱 주면 100개 사와요. 어디서 그런 강의를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가기를 한 게 아니라 네. 학교 캠퍼스에 사러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강의를 어디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아 계명대학교에서 했죠. 계명대에서. 예, 그 캠퍼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 계명대 모든 좋죠. 드라마 많이 찍는 곳이잖아요. 영화하고 예. 뭐 하버드 축소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국적인 풍경도 있고 아, 딱 그쪽에 그랬구나. 빨간 벽돌에.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참 얘기하기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3대 세습의 그 성공지거든요. 그 아, 계명대가요? 예, 그 3대 세습이 됩니다. 그 영남무대 말고요. 영남무대는 이제 그때 엔딩 됐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 예. 엔딩 돼가지고 관선인사 체제로 20년 이상 갔고 계명대학교는 그 독재 기독교와 국권이 결합된 네. 예일대 명예 훈장까지 받은 분이 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꼴리는 대로 해요. 총장 했다가 또 이사장 했다가 또 총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보내고 자기가 총장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네. 네. 그래서 여기가 3대 세습이 거의 완성돼 가요. 거의 완성됐어요. 아, 네. 예, 그 학교인데 거기서 제가 그걸 하면서 아이스크림 100개를 가져오면 같이 먹고 했던 네. 정말 그 학생들은 계절에 큰 아픔을 겪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또 날리면 안 되잖아. 네. 제가 가급적이면
잘해주려고 하고 또 더우면 학생들 중에는 맨 뒤쪽에 앉은 학생은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미모의 학생이 있어서 주로 자거든요. 그럼 그 학생이 깨지 않게 우리 항상 그 휴대 충전선을 타 넘어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랬던 계절의 아픔을 겪었던 예. 친구들과 함께했던 아주 낭만적 캠퍼스 생활이 삼성 X8 때 저한테 있었죠. 아 배려심이 아주 심하게 배려했죠. 네 핸드폰이 다칠까. 그렇죠. 그 학생의 그 당당함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참 강력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거기도 친했고 그때 만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다들 이제 서울에도 많이 있고 뭐 이래요. 대구에도 그렇죠. 있지만. 그럴 만하죠. 네. 왜냐하면 2005년 6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삼성 X 파일이 한참 시끄럽던 무렵에 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저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잘 모르죠. 저는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봅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그보다 훨씬 어린 비슷한 나이가 있군요. 아, 그 친구